안녕하세요. 최근 기가 막힌 경험을 한 남자입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께서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종종 들으시면서 울고 웃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매일같이 듣는 건가 궁금해서 저도 몇 번 들어봤었는데 웃긴 사연들부터 시작해서 감동적인 사연들, 화나는 사연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 사연을 보내시는 나이대도 다양하고요. 저도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처럼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입 밖으로 내놓기 정말 쪽팔린 일이라 이렇게 익명 뒤에 숨어서 글을 끄적이고 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기억도 없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었어요. 하지만 15년 전 제가 중학교일 때 학생이 아닌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점점 자신감도 잃어가고 학교가 가기 싫어졌었어요. 저를 3년 동안 지독히도 괴롭혔던 선생님은 바로 학생주임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등교를 함과 동시에 학생주임 선생님의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이승철, 이리 와봐라. 용모가 왜 이리 불량하냐 너는? 저 넥타이도 잘 매고 명찰도 잘 차고 다니는데요. 머리도 잘랐고요. 야, 너는 옷이 아니라 얼굴이 불량이야. 꺼무죽죽 해가지고 씻고 다니긴 하냐? 어? 보육원에 물 안 나와? 나 이래서 부모 없는 게 티가 나는 거야. 좀 씻고 다녀라 자식아. 보육원에 물 나오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씻었고 오늘 아침에도 씻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뭐 그리 말이 많아. 너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하다. 아유, 야, 그냥 교실로 들어가라. 학생 주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보육원에서 지낸다고 무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저부터 의심하기 바쁘셨어요. 저희 반에 한 명이 학급비를 잃어버렸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애우는 소리를 듣고 저희 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자, 동작 그만. 다 자리에 앉아 빨리. 학급비를 잃어버렸다고? 도둑 맞은 거야? 어디에 놔뒀었는데? 가방이나 서랍장 잘 찾아본 거 맞아? 제가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학급비를 가방 안에 넣고 왔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야, 누구야? 누가 친구 학급비 훔쳤어? 이승철, 너 아냐? 선생님, 저 아니에요. 왜 저부터 의심하고 그러세요? 저는 제 자리 근처에도 안 갔어요. 화장실 갈 때 말고 일어난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훔쳐요? 여기서 너 말고 이런 짓 할 애들이 어딨어? 부모님들한테 다 용돈 받을 텐데 여기서 돈 없는 애 너밖에 없잖아. 매점 가고 싶어서 훔친 거 아니야? 하여튼 부모 없는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저 아니라니까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제 가방 뒤져보세요. 저 진짜 아니니까요. 학생 주임 선생님은 가방 뒤져보라는 제 말에 제자리로 와서 가방을 뒤집어 올리더니 제 책상 위로 가방을 털더라고요. 제 가방에 있던 짐들이 모두 책상으로 떨어진 그때 다른 반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흰 봉투를 학급비 잃어버린 애한테 건네는 거예요. 야, 너가 방금 빌려준 책에 이거 있더라. 학급비라고 적혀있던데 너가 찾고 있을까봐 발견하자마자 왔어. 중요한 건데 잘 좀 챙겨라. 이게 왜 거기 있지? 아, 맞다. 내가 그냥 가방에 넣으면 구겨질까봐 교과서 안에 넣었었는데 깜빡했네. 진짜 고마워. 안 그래도 찾고 있었거든. 다른 반 친구와 학급비 잃어버린 친구의 대화에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봤고 학생 주임 선생님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찾아서 다행이라면서 반을 나가더라고요. 자신의 실수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 친구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이미 너무 익숙해서 묵묵히 가방에 제 물건들을 다시 담았어요. 저는 선생님의 무시로 인해 학교 친구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든 친구들에게든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30년 같은 3년을 보냈어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다시는 학생 주임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도 일부러 중학교랑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갔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등학교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친구도 새로 사귀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하교를 했는데 보육원 앞에 고급차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또 한 명의 친구가 입양을 가나 혼잣말을 하면서 보육원에 있는 조그만 운동장 같은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쪽으로 달려오더니 저를 껴안는 거예요. 승철아, 잘 지냈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요? 진짜 엄마예요? 저희 엄마 맞아요? 왜 이제 왔어요? 저 왜 보육원에 버린 거예요? 왜 그린 거예요? 왜?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얼마 전에 너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힘들까봐 보육원에 널 맡기셨던 것 같아. 할머니께서 죽기 전에 너가 여기 있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 승철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날마다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여기에 버렸을까?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실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주셨으니 됐어요.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알고 보니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저를 보육원에 버리신 건 친할머니셨어요. 당시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저까지 보살필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치고 저를 보육원 앞에 놓고 가신 거죠. 지금은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집안 형편이 좋아졌고 할머니께서 유언으로 제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장례식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버렸다는 걸 둘째치고 다시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왔다는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부모님 없다고 무시받으며 살았었는데 더 이상 무시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저 말고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자식이라곤 저 혼자였고 보육원에 보낸 미안함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승철이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거 없어? 고등학교 졸업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부터 졸업하면 뭐 할지 생각해봐야 할 때 아닌가?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래도 굳이 생각해보자면 미술을 배워보고 싶긴 해요. 학교에서 말곤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 보시더니 미술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그림 잘 그리나 보네. 미술 한번 배워볼래? 한국에서도 배워도 되지만 엄마는 프랑스 쪽으로 추천해주고 싶은데 프랑스에서 대학도 다니고 말이야. 저는 좋아요. 저 아직 해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괜찮을까요? 프랑스 가더라도 말이 통해야 공부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면 되지. 그리고 가서 부딪혀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되어 있어. 그래도 너 영어는 어느 정도 하잖아. 거기 사람들도 영어로 하면 알아들을걸? 그래도 영어랑 프랑스어는 다르죠. 프랑스어를 가면 프랑스어를 쓰는 게 예의죠. 그럼 가기 전에 프랑스어 배우자. 엄마가 당장 학원 등록해줄게. 저는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다가 어차피 가야 할 거 빨리 가자는 생각에 20살 되고 바로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보내주셔서 프랑스에 있는 동안은 돈 걱정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느 미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교수 생활한 지도 어느덧 4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신약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었나 봐요. 저보고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면서 저한테 그 직원 얘기하려고 슬슬 시동을 거시더라고요. 승철이, 너 이제 32살 아니니? 내 친구 아들은 다 결혼했다고 하던데 너는 결혼할 생각 없어? 왜 데려오는 여자 한 명이 없는 거야? 이래서 죽기 전에
손잡을 수 있겠어?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즘은 32살도 젊은 나이에요. 한창 때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한 애들 많은데요. 저희 세대랑 아버지 세대랑 달라요. 그래도 일찍 결혼해서 빨리 애 키워놓고 노년 편하게 놀고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니네 아버지 너한테 소개해줄 여자 있어서 저러시는 거야. 너 지금 결혼할 사람 없으면 소개 한번 받아봐. 엄마도 봤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 아빠 회사 직원이야. 그래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회사 직원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대 졸업해서 우리 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도 열심히 잘하고 능력도 좋아서 초고속 승진한 직원이거든. 우리가 1년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직원인데 한번 만나봐 봐라, 응? 저는 당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 회사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분을 소개받게 됐어요. 저도 직접 만나보니 저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 대표의 아들을 소개받으니 어색한지 손을 가만히 있지 못했었는데 제가 회사 다닐만 하냐고 하자 눈을 엄청 반짝이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고 누구보다도 만족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의외였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역시 부모님도 괜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평생을 함께하자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인어른이 바빠서 장모님밖에 못 봤었거든요. 그 뒤로도 장인어른을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보다가 상견례 날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에 들어섰는데 어렸을 때 저를 괴롭혔던 학생주임 선생님이 아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순간 흠칫했고 장인어른도 저를 알아보고 놀라더라고요. 학생주임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에 왜 계신 거예요? 언제적 학생주임이냐? 나 이제 교감이야. 교감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임마. 근데 너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아니지. 너가 우리 딸 신랑 될 사람이야? 그렇긴 한데 설마 선생님이 지 아버지이세요? 그래, 내가 지 아비 되는 사람이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지? 너 부모님 안 계신 거 아니었어? 중학생 땐 보육원에서 지냈었잖아. 선생님이야말로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부모님 다시 찾은 지가 언젠데요. 그러냐? 야, 잘 됐네. 진짜 잘 됐다. 축하해.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느낌 이상하다 야. 이제 사위랑 장인들 사이인데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살아보자. 철없는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비록 저한테 막했던 선생님이었지만 자기 딸은 많이 아끼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를 괴롭혔던 선생님이 제 장인어른이 된다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좋은 날 망칠 수 없으니 그냥 넘겼어요.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장인어른이랑 결혼할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일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결혼 준비도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제가 분가를 해서 살기도 했고 장인어른 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오셔서 마주칠 일이 잘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대로 가족 행사 때 말곤 장인어른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몇 달 뒤 장인어른이 교수실에 찾아와서 제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서방, 바쁜가? 내가 자네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다름이 아니라 애가 우리 친척 조카인데 미술이 배우고 싶다더라고.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 미술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학원에 보내도 되지 않아요? 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학원에 보내질 못해. 그래서 염치 없지만 자네한테 부탁하러 왔어. 너가 능력도 있고 하니까 미술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이제 곧 대학생이고 이서방 학교 다닐 예정이더라고. 저희 학교 학생 되는 거예요? 원래 교수가
학생을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는 건 안 되는데 괜한 오해 살 수도 있고요. 입학하고 제가 담당 교수가 되면 그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긴 해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가족이라도 안 되는 거야? 예, 죄송해요. 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입학하고 제가 담당 교수로 배정되면 그때 조언도 해주고 많이 챙겨주도록 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내가 조카 데리고 자네한테 왔다는 건 우리 딸한테 비밀이다. 바쁜 사람 붙잡아둬서 미안하고 추석 때 얼굴 보자. 나는 간다. 처음엔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장인어른과 장인어른의 조카를 돌려보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엄연히 저와는 모르는 사이인데 괜히 부탁 들어줬다가 제 교사 생활을 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입학하고 나서 보니 제가 조카의 담당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선에서 아낌없이 가르쳐줬어요. 어쩌다 보니 교수와 학생이 아닌 친척 사이로 사석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공통 관심사가 미술이다 보니 저희의 대화는 보통 미술 얘기가 주였고 제가 직업병인 건지 계속 조카의 그림에 피드백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화가들의 전시회를 다니다 보면 대충 감이 온다고 전시회 가는 것을 추천해줬어요. 그 말을 하고 며칠 뒤 조카가 교수실에 들어와서 티켓 2장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무슨 티켓인가 싶어서 받아들고 확인해보니 전시회 티켓인 거예요. 전시회 티켓? 이걸 왜 나한테 줘? 내가 전시회 다니면 좋다고 해서 예매한 거야? 잘했어. 친구들이랑 전시회 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올 거야. 아니요, 저 교수님이랑 보려고요. 교수님도 모든 화가의 그림을 다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분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보러 가요. 이분 그림 본 적 없긴 하지. 그래 뭐 나도 요즘 새로운 그림법 연구하려는데 잘 됐네.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도 좀 확인할 겸 같이 가자. 전시회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조카가 준 티켓을 받아들고 같이 전시회장으로 향했어요. 5년 만에 전시회에 가봤는데 확실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시회 가서 딴 생각 안 하고 어떤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조카랑 그림 얘기만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시회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제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이 기집애 누구야? 당신 옆에 붙어있는 불려시 같은 애 누구냐고! 아니, 당신이 이 사진을 왜 들고 있어? 표정은 또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당신, 나 못 믿어? 떡하니 이렇게 여자랑 다정하게 사진이 찍혔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괜히 찔려서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이 기집애랑 뭐가 있긴 한가 보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질이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진짜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폈어. 나 진짜 맹세할 수 있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진을 받은 거야? 내 대학 동기가 전시회 갔다가 네 얼굴 보고 내 남편인 것 같다면서 찍어 보내줬다. 왜? 바른 대로 말해. 안 그럼 이 기집애 상간녀 소송 걸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야. 장인어른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여자 장인어른 먼 친척 조카야. 저번에 장인어른이 나한테 와서 조카가 미술 배우고 싶어 하는데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부탁하더라.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겨우 지어낸 게 우리 아빠 먼 친척 조카냐? 어떻게 장인어른을 파냐? 나 저 얼굴 오늘 처음 봐. 우리 가족 중에 저런 얼굴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친척 조카라고 했어. 제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말을 하자 아내도 이 정도면 진짜 억울할 것 같다면서 겨우겨우 제 말을 믿어주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이런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짜 장인어른이 조카라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빠가 이 여자 보고 먼 친척 조카라고 그랬어? 아니 얼마나 먼 친척이길래 내가 몰라? 아니 근데 나도 왜 너 몰래 조카를 맡겼는지 의문이긴 해. 근데 장인어른이 조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알겠어. 그렇구나 싶었지. 아빠가 진짜 미술만 가르쳐달라고 그랬어?
근데 다정하게 둘이서 전시회는 왜 간 거야? 진짜 미술만 가르쳐달라고 했어. 나쁜 뜻 전혀 없으셨고. 미술 배우고 싶은 애라길래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다야. 다른 사람 그림을 봐야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감이 잡히니까 전시회 같이 간 거고. 아내는 팔짱을 끼며 제 말에 듣다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휴대전화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내더니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방금 보내준 사진 봐봐. 그거 맞아. 엄마는 그 여자 본 적 있어? 혹시 우리 친척 중에 저런 조카 있어?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근데 옆에 이서방 아니니? 이서방이 왜 이 여자랑 같이 있어? 설마 이서방 바람피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모른다는 거지? 확실히 수상하단 말이야. 아빠가 이서방한테 이 여자를 친척이라고 소개했다던데 엄마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알겠어. 내가 이 여자 누군지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 줄게. 아내에 이어 장모님도 그 조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사진을 보면서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면서 답답해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그 조카의 정체를 알아내신 건지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들으려고 스피커폰을 바꿔서 듣고 있었어요. 엄마, 알아낸 거라도 있어?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아이,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네 아빠 집에 왔을 때 몰래 지갑 뒤졌거든? 근데 지갑 안에 접어놓은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펼쳐보니 그 여자랑 찍은 가족 사진이더라. 뭐? 가족 사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여자랑 아빠가 불륜이라는 거야? 아니, 그 기집애가 네 배다른 동생인가 봐. 내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도 하나 있더라. 그 여자랑 바람났나 보지. 도대체 몇 년이나 우리를 속인 거야? 알고 보니 장인어른은 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장모님과 결혼하고 쭉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장모님 몰래 지방에서 상간녀와 살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평일엔 상간녀와 있고 주말엔 장모님과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늘 한결같던 사람이라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딴 놈이랑 살았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 내 인생이 너무 쪽팔려. 나 더 이상 네 아빠랑 같이 못 살아. 이혼할 거야. 이미 이혼할 거라고 네 아빠한테 말해놨어. 잘했어. 이혼해. 나도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정 떨어져 진짜. 그동안 우리한테 다정하게 대했던 건 다 연기였던 거야? 진짜 소름 끼쳐. 너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죽었다고 그래. 알겠지? 장모님은 황혼이혼을 선언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황혼이혼을 하셨어요. 그 뒤로 장인어른은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장인어른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길고 길었던 장인어른과의 인연이 이대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 아침 일찍 장인어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서방, 내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네. 지 몰래 우리 소연이 미술 계속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우리가 학생과 제자, 장인어른과 사이로 나눈 정이 얼마니? 응? 죄송해요. 저는 학생과 제자로서도 장인어른과 사위로서도 정이 전혀 없네요. 장인어른과 보낸 시간들 중에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에요. 내가 부탁할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서 그래. 제발 우리 딸 미술 좀 가르쳐줘. 그 부탁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 몰래면 더더욱이요. 저 다시는 아내한테 오해 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왜 전화했나 했더니 자기 딸 교육을 계속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염치가 저렇게 없는지 얼굴에 철판을 몇 개를 깔아야 저런 용기가 생길까요? 제가 장인어른과 무슨 정을 나눴다고 학창시절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밟은 사람은 기억 못하고 밟힌 사람만 기억한다더니 그 말이 정확했어요. 자기가 제게 했던 짓을 기억하면 절대 저렇게 말 못할 거예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 왔었다고 아내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그 자리에서 장모님께 다 말했어요. 장모님은 당장 지방에 내려가서
장인어른 머리털 뽑아버릴 거라고 화내시더라고요. 진짜 빈말이 아니셨는지 지금 장인어른께 가고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나 장모님이 심하게 해서 되려 안 좋은 일에 휘말리실까봐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3시간 거리를 달려서 장인어른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도착했고 장모님은 벌써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길래 아내와 저도 불이 나게 뛰어들어갔어요. 화난 장모님은 망설임도 없이 교무실로 들어섰고 장인어른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장모님 목소리에 장인어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장모님 앞에 오자마자 장모님은 있는 힘껏 장인어른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2집 살림에서 우리 가정 파탄낸 것도 모자라서 우리 사위한테 밖에서 나온 자식을 부탁해? 네가 제정신이야? 여보, 밖에서 얘기해. 어? 학교에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다 쳐다보라지. 그래도 네가 한 짓이 쪽팔린 짓이라는 거 알긴 아나 봐. 내가 그냥 곱게 나가줄 줄 알았어? 천만에. 넌 좀 당해봐야 돼. 장모님은 그러고 교무실을 나가더니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놓칠세라 다른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 하고 장모님을 뒤쫓아갔어요. 장모님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교장실이더라고요. 교장실 앞에서 심호흡 한번 하시더니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갑자기 들어온 장모님을 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놀라셨고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 앞에 사진 2장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더 꺼내더니 같이 펼쳐놓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사진 2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내미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잠시만, 이거 저희 교감 선생님 아닌가요? 이것도 교감 선생님.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이 학교 교감 선생님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인사가 너무 늦었네요. 그리고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교감 선생님 안사람이라뇨?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데요? 그렇겠죠. 그동안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했던 여자는 그 사람 내연녀였어요. 제가 본처고요.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거기 가족 사진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보시면 아시겠네요. 예, 무슨 상황인지 아주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2집 살림을 했다 이 말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과연 2집 살림을 하는 사람 밑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뭘 보고 배울 게 있을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과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학교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데 이렇게 2집 살림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교감 선생님을 해고하도록 하죠. 장인어른을 해고하겠다는 교장 선생님 말에 장모님은 흡족하다는 듯 웃으면서 교장실을 나오셨어요. 교장 선생님도 곧바로 나오더니 교무실로 향하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나신 듯 교무실 문을 쾅 소리 나도록 여시더니 장인어른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희는 소리 지르는 교장 선생님을 뒤로 하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내는 장모님께 잘했다고 엄지를 올렸고 저도 아내 따라서 엄지를 치켜드렸어요. 또다시 장인어른한테 연락 오면 바로 본인에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전화 못하게 눈물 콧물 쏙 빼놓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 일을 저희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만약 알게 되면 쪽팔려서 저희 가족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고요. 저는 비밀로 하겠다고 했고 혹시나 장인어른 얘기 나오면 잘 모르겠다고 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일 잘하고 내조 잘하는 저희 아내를 더 좋아하셨고 팀장에서 실장으로 초고속 진급을 시켜주셨어요. 장모님은 저희 볼 낯도 없다고 하시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하셨고 가끔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곤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그 뒤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무 소식도 안 듣는 게 저희 가족 입장에선 더 좋았어요.
저희는 장인어른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흔적을 지우고 살고 있어요.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말처럼 어떤 비밀이든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살아 숨쉬는 한 이런 비밀은 절대로 만들지 않으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